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TV CAD 그래픽 지식방송은 시뮬레이션의 미래, AI와 디지털 트윈을 주도하는 제조 혁신에 대해서 박종원 단장님과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지원 이사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해주시기 전에 우리 그 프로는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을 많이 소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툴은 다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사는 거고. 그래서 우선 그 맨 앞에 CA 컨퍼런스가 2025년 거기에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분 오시나요? 저는 그때 국외 출장해서 안타깝게. 네, 저는 참석하려고. 그리고 여기 그 부스도 있으시죠? 예. 그 다 각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 소개를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태성 SNE 기술본부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저는 그 반도체 쪽 관련된 백엔드 쪽에서 현업 일을 했었고요. CA는 대략 한 30여 년 정도 CA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공했다고 하거나 담당하는 분야는 전기전자 분야이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디지털 트윈 또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과 CA와 AI 관계된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자 먼저 예. 트렌드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트렌드와 함께 그 다음에 AI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CA 융합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융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트렌드입니다. 시뮬레이션 트렌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제조 산업에서의 사용이 이제는 하면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고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리디자인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서 파이널라이즈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사실은 뭐 시간이 얼마나 끝날지 잘 모르고 또 어디를 할지를 매번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최근에 개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처음에 컨셉 디자인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거를 해석이라는 것,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슈사항을 많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드십니다. 그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정리하신 다음 그 다음에 첫 번째 측정을 하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아주 마이너하게 이제 튜닝을 함으로써 개발 시간 또는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예전에는 하면 좋다였지만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의 프로로 잡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뮬레이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부품 하나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거나 그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나중에 조합을 할 때는 1D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모든 성능을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절대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모듈을 넘어서 시스템으로 모두 묶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뭐 PCB, 커넥터, FPCB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하다 했었는데 그것들이 서로 머지가 되거나 합쳐졌을 때 그 특성이 기존의 단품으로 부분 모았을 때는 다른 특성을 또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점점점 PCB 분야에서는 고속화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G 폰입니다. 안테나가 있고 PCB가 있어요. 근데 안테나가 처음에 맨 처음 보신 것처럼 빔포밍하는 것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옆에 PCB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하는데 이걸 단품으로 놓고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그 PCB 안테나를 하나의 폰 안에 넣고 동작을 한꺼번에 돌다 보면 안테나 빔포밍 방향에 따라서 저렇게 PCB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하신 분들은 머지한 상태에서 아시겠죠.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저걸 전체적으로 보고 디자인부터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는 단계가 지금의 CA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핫하게 이슈인 HBM의 인터포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인터포저 단품이 아니라 그 라우팅을 어떻게 할지 할 것들에 대해서는 처럼 각의 뭐 비하의 크기, 위치, 뭐 트레이스 등등을 사람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섬세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최적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CA 기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NCS에서는 옵티스랭이라는 최적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가를 찾아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를 넘어서 최근에는 그런 단품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작은 부품, 그 다음에 그걸 탑재된 모듈을 넘어서 시스템을 넘어서 그 시스템이 실제로 동작하는 환경까지를 포함한 해석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NCS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노미터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칩부터 밀리미터 단위의 작은 부품, 그 다음에 센티미터나 미터급의 시스템 또는 킬로미터 단위의 그런 거대한 그 환경까지 모두 포함한 것들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들이 진화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좀 더 이제 확대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 도입함으로써 일드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개발 주기도 확실히 줄여서 개발에 들어간 비용도 줄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소재의 절감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즉 제품을 또는 평가품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해석을 통해서 찾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제조하는 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 남고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 들어갔던 많은 프로세스가 컴퓨터에서 발생함으로써 이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는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융합화되고 있거든요. 이 융합화되는 과정을 좀 보면 뭐 지금 현재 올해도 그 CES 2025에서도 말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꾸준히 오른쪽에 나와 있는 AI가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점점점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같고 아마 올해는 생성형 AI를 아마 주요 화두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많은 부분들이 뭐 자율주행이니 5G니 많은 기술이 올라오고 또는 그런 것들을 코멘트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건 역시 AI가 다 커버리지 안에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본다 그러면 기계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만들 수 있고 특정한 물리장 또 물리계 즉 기계적인 것만 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뭐 우리가 주행에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제어한다든가 하는 거기서 뭐 필요한 뭐 안티락 시스템이라든가 세이프티 관련된 기능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물리장이라든가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없게 돼버렸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브레이크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뭐 전자기적인 방식 또 최근에 우리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모터 같은 경우 모터 제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기계 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의 많은 이관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물리장의 세계사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 전통적으로는 페이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로 하고 그게 다 묵혀지는 거죠. 한번 프린트해서 보고 만들고 나면 쌓여버리고 뭐 캐드 도면은 쌓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일로화돼서 쌓여만 있지 그것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거를 최근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그것이 이제 도면이 이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파일로 만들어진 것들을 해석으로 옮겨지고 그걸 다시 제조 산업에 이어지고 다시 말해서 기존에 종이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옮겨가면서 데이터의 공유 또는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커지면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실제 물리장에 가깝게 모델링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변 환경까지 즉 단품이 아니라 걔가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것들도
다양하게 트라이 해볼 수 있죠. 이걸 시험 평가로 가져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직접 모델링 해봄으로써 오히려 더 안정적인, 더 앞서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용할 수 있게끔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트윈이 점점 더 빠르게 구축되고 배포됨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제품 개발의 속도라든가 또는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컴퓨터 안에서 미리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은 디지털 트윈에서 3D, 2D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돼서 그것을 디지털 트윈을 가져갈 수 있는 뭐 1D나 제로D 형태로 만들어져야겠죠. 최근에는 그 롬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연구하고 계신 것처럼 3D, 2D에 만들어진 결과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갈 수 있는 1D 코드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빌드라든가 밸리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컴퓨터 안에만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동 가능한 형태의 트윈을 형성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만들어지면 뭐 소규모 작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옵션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롬 인터페이스라는 거가 그러니까 말씀처럼 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리듀스 오더 모델이라고 해서 네. 2D, 3D를 만들어서 굉장히 무거운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인풋과 아웃풋으로만 정의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에 접목을 시킴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보통 다른 벤더들에 대해서 뭐 표준이 나와 있는 포맷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냥 그 추상적인 의미로 표준이라기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으로 정의된 테이블만 나오면 그거는 적용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표준이라 할 것도 없이 현재 많은 그 시뮬레이션 툴을 운영하시는 곳이거나 아니면 개발하는 곳에서 롬, 다시 말해서 리듀스 오더 차수 감소 모델을 만드는 쪽은 3D 모델의 결과를 인풋과 아웃풋으로만 정의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1D와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하셨으니까 헷갈리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메모리 왜 저 말이 다시 나왔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그래서 현재 디지털 트윈 구현 단계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그러면은 이제 실사로 만든다. 그러니까 실제 모양을 디지털화해서 캐드화 하는 데 많이 집중을 했고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모델 확보가 중점이었다고 본다 그러면 레벨 2로 오면서는 얘를 실제 설계와 연계해서 센싱 데이터를 가져오고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그것들을 연계한 실시간 연동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레벨 2로 이제 진화를 했었고요. 레벨 3로 오면서 이제 지능형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얘가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AI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측과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인가를 찾는 쪽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현재 앞에 있는 커넥티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구현을 하거나 또는 조금씩 구현을 해오고 계시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지능형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어떻게 학습할 건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추론하고 예측할 건지에 대한 것들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어디 가서 보면은 이제 그 기존의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뮬레이션이랑 디지털 트윈이랑 막 섞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본질적인 건데 약간 처음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가. 그래서 이 NCS에서는 둘 다 이게 원조잖아요. 옛날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정답은 없어요. 다양한데 뭐 시뮬레이션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그 아주 간단한 모든 파라미터를 다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고 디지털 트윈은 이제 조금 여기 스마트한 거 같은 경우에는 추론까지 할 수 있는 거. 여지껏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결정은 네가 해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여준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디지털 트윈을 좀 많이 혼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형상화할 수 있는 거를 아까처럼 모델로 캐드 모델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들어간 물리장을 풀어내서 결과를 내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왔었고요. 디지털 트윈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단품이 아니라 이제 그걸 포함해서 어떤 시스템 또 운영 체계를 가지고 갔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쪽으로 정의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딴지 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다소 같은 데는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혼란이 오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거를 똑같이 미로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제 다소 같은 데에서는 좀 특이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 컨셉으로만 나와 있는 것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나중에 진짜 그걸 이제 자기네들은 버추얼 트윈이라고 이제 또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정답은 복잡해진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이사님도 그렇고 피곤한 시대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그 솔루션 쫙 팔면 비싸게 팔고 그냥 그 굉장히 비쌌잖아요. CA 솔루션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대중화도 되고 디지털 트윈도 들어오고 뭐 AI도 들어오고 여기 있을 때 우리 그 엔시스나 뭐 지금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방향은 좀 여기 그 고객들이 보면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면은 좀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얘기를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저희 입장에서야 많이 사셔서 운영해 주시면 제일 좋은 많이 건데 사야죠. 많이 사야죠. 그게 필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타 회사 얘기를 하지만 보이지 않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실은 C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체 그러니까 CA 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 구현화되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물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봄으로써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지거나 또 영감을 가져서 그거를 직접 반영해보고 또는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벤트인데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아 얘가 뭐 6개월 뒤에 3일 뒤에 얘가 망가질 것 같아 알고 미리 대처하게끔 준 것처럼 아직 가보지 않은 걸 진행하려고 하는 것의 시발점이었었고 그걸 한 번 더 넘어서 AI를 통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자, 좀 추론을 해보자라고 진행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CA 엔지니어가 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제가 이제 제조보다는 앞에 엔지니어링 단 쪽에 주로 컨셉처리나 이런 데 많이 했는데 요새 굉장히 그 유행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간과되는 게 신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성. 이 신뢰성은 저는 이제 갈 때 미래의 품질이다. 우리나라는 품질에 대해서는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현재 테스트해봐서 고장난 거 빼내면은 그건 품질이고 이게 몇 년 후에 몇 %가 고장 날 거라고 추측하는 거는 신뢰성인데 이건 진짜 안 가본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야지 정말 엔지니어가 아닐까.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신뢰성 평가, 수명 평가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속 평가를 부분을 예전에는 하드웨어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신뢰성 평가라든가 앞으로 수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들을 NCS에서도 공급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봐집니다. NCS가 이제 C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신뢰성 이런 거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조 그 부단이 아니라 이제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그래서 뭐 누구도 잘 아신 것처럼 기본적인 디지털 엔지니어링 부분이 프로토타입에서 디지털 트윈까지 해서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실물로 만들던 부분들을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 트위닝을 해서 실제 측정 데이터와 함께 운영하고 예측하고 수명 주기라든가 이런 거 비용을
우리가 절감한다든가 또는 그것들 미리 예측함으로써 운영에 끊김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 모든 분야에 현재 디지털 트윈, 즉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계속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해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또 하나 그 검증된 결과를 다시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로 반영을 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한 방향으로 끝났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고 AI가 들면서 이 양방, 즉 결과와 앞에 시나리오 부분들이 연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디자인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데이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겠죠. 그걸 고민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프로덕트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그걸 통한 옵티마이저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한두 개가 아니죠. 많아질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학습을 하고 그것들을 사람이 학습하기에는 좀 양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AI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한 어떤 의미를 이제는 컴퓨터가 찾아주는 즉 AI가 찾아주는 시대가 올 거고요. 찾아주면 그걸 통해서 최적화로 프로덕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한 데이터를 다시 거꾸로 현재 우리가 실험으로 가져오는 순환을 가져올 거라 앞으로 이런 머신러닝이라든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사람이 만들고 실험했던 때보다 더 기하급수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요새는 이제 저 의미를 요새 이제 또 한 사람이 만들어서 콘텍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옛날에는 뭐 우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멀티 피직스 이런 걸 썼는데 이제 그걸 아까 그 저희까지 합해가지고 뭐 산소, 뭐 탄소 뭐 이런 거까지 다 합해서 콘텍스라고 이제 종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단순히 실험을 넘어서 이제는 각종 노하우까지 다 포함한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 조금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생각하는 AI 모습과 실제 AI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있으면 AI가 모든 걸 다 끝나고 그 결과값만 우리가 밸류를 취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데이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스도 있고 뭐 우리가 골라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사실 불량 데이터 넣으면 곤란하거든요. 양불 데이터를 골라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그거를 트라이앤 에러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최적화된 모델이라든가 AI 통한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앞에 모든 거를 다 생략하고 저 메뉴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보시면 사실은 좀 실망하시거나 또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 하는 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NCS에서도 CMAI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학부분들은 형상에 대한 파라미터가 파라미터화될 필요가 없는 AI로 점점 진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선은 형상화된 거를 파라미터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AI가 학습하면서 종래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의 파라미터 없이도 이제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걸 스스로가 학습을 해서 만들어낼 거고 그뿐만 아니라 물리장 또한 단일 물리장이 아니라 다양한 물리장을 동시에 우리가 해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내에서 우리가 AI를 활용한다 그러면 설계 전문가,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그 데이터를 AI가 학습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습한 거를 즉 개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쓰는 거죠. 뭐 해석 전문가 또는 설계하는 부분, 또 품질 관리하는 부분, 프로덕트 관리하시는 부분 이런 다양한 곳에서 예전에는 AI 전문가 또는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학습이 되지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모터에 이제 워터 자켓 쿨링을 좀 디자인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형상을 대서 학습을 시켜 놓습니다. 뭐 34개 또는 많은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요번에는 어떠한 성능을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줄 수 있는가. 보시처럼 학습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끝나고 나면 추론하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추론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렸던 부분들이 뭐 5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 부분을 수초 내에 지금처럼 정확도가 높은 값을 뽑아내는데 이때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기간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저거 없이 뭐 뚝 하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 보면 자동차 충돌 모델인데요. LS 다이나라는 툴로 해석을 하는 시간을 보시면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많은 CPU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해놓으면 수초 내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학습한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많은 케이스를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쌓아 놓아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AI 디지털 트윈을 주도하는 제조 혁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추론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예전에는 만들어서 평가했던 데이터를 쌓았던 거라 그러면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학습할 건데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 만들어내진 데이터가 맞는지 또는 잘못된 건지 또는 적용 불가능한 건지 뭐 다양한 디자인을 했지만은 생산 불가능한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걸러내는 작업은 아직도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이 좀 더 고급하게 또는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AI가 등장했다 사라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는 원자 폭탄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네. 니네들 고생해봐라. 이게 그렇죠. 어떤 데는 이거 분명히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럼 회사가 남한테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네,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존에 이제 AI 우리가 어떤 제조업을 하거나 또는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전에는 현물을 만들던 것들을 최근에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데까지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1년에서 3년씩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얼마 전부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더 줄여왔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지면 AI로 온다 그러면 앞에 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제조의 리드 타임이 훨씬 더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버려두거나 이제 여기 숨겨놨던 또는 묵혀뒀던 많은 데이터들을 리유즈해서 다시 재학습을 시키고 쌓여가는 과정들을 거쳐서 하게 되면 아마 현업에서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듣기에는 오토캐드 같은 데는 이제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시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큰 회사들이 그 자본이 AI가 나오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한국 같은 데나 뭐 돈이 없는 데는 뭐 진짜 삼성도 힘들 정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현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엔시스 같은 데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뭐 내부에서 나름대로 있는지 또 하나는 이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할 때 요새 저희가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GPU 뭐 이런 거 돈이 많이 드는데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현업에 다니시면서 네.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뭐, 해주셨으면. 네. 뭐 앞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개발사의 내부적 정책이어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만 뭐, 얘기를 네. 하시면 지금 현재 어쨌거나 AI 트렌드에 맞춰서 또는 CAD 도면 같은 사실은 시뮬레이션과 CAD는 불가분의 관계이긴 한데 네. 문제는 CAD 하시는 분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CAD 하시는 분이 만들어진 생성한 데이터와 해석을 위한 데이터가 사실은 좀 상이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오랫동안 해온 현업에서는 많이 빌드업을 시켜놓으셔서 맞춰오고 계신데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맞춰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상들은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것들이 향후 특정 CAD가 아니라 아마 CAD의 공용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요새 이제 하드웨어 네. 이런 것도 네. 너무 비싸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GPU라든가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부는 뭐 HP라든가 비싼 걸 통해서 풀어야 될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중가형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초고가형의 한 개를 푸는 게 맞는 건지 또는 중가형을 여러 개를 모았을 때 뽑아내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현업에서 요청드리는 거는 우선은 고가형으로 어려우시니 너무나 하이 퍼포먼스 쪽으로 즉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한 것만 보지 마시고 현재는 GPU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해서 기존보다는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 하드웨어가 좀 더 이제 코스트가 내려오면 그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희도 GPU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잘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아직까지 적용 완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러운 하드웨어를 고가로 투입하기보다는 현재 각종 CA 솔루션에 대한 그런 진화 정도를 봐가면서 하드웨어와 같이 어차피 CA 그 성장 속도라는 것이 사실은 하드웨어와 같이 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같이 맞게끔 알고리즘 개발이라든가 솔루션 개발에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저희 이사님이 그 CA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발전에 따라서 또 발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너무 GPU에 그 인지돼 있지 않나 이 계산 그런 거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네, 뭐 혹자는 이제 GPU만이 답이 아니라 현재는 GPU가 메인인 거고 다른 형태의 로직, 다른 형태의 칩은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다른 패러다임이 나오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발표는 끝으로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1988년에 설립돼서 약 35년 이상의 CA만 전문으로 해왔던 기업입니다. 단순히 툴 판매 업체가 아니라 고객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다양한 물리장을 같이 고민하는 거고요. 아까 저희가 엔시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엔시스의 많은 그런 채널들 파트너 중에서 최고 등급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제 1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여러분들께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어떤 분야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보신 것처럼 모든 산업군, 모든 물리장에 걸쳐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솔루션을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몇 개 질문 주셨지만은 이것들 통해서 어차피 CA 소프트웨어라고는 하나의 툴입니다. 그거를 유저가 또는 엔지니어가 어떻게 쓸 건지 된 고민을 같이 함으로써 같이 찾아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정답이라기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것이 CA 엔지니어들이 또는 저희가 기술 지원하는 쪽에서 같이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그 보통 이제 락히드나 이런 데서는 11가지로 나누더라고요, CA를. 뭐 이제 구조 뭐 이런 것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산업별로 나눈 거고 네. 내부 회사에서는 이제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네. 자동차를 만들거나 근데 이제 되게 11개를 나누는데 10개를 나누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그 이코노믹 애널리시스. 네. 그것도 CA로 놓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그래서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좀 이제 약간 좀 그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하면서 다양하게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CA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그 계산하기도 바쁜데 이거가 뭐 탄소니 뭐 이런 거가 AI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걸 뭐 정책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뭐 어디에 보니까 요새는 그거를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뭐 이 솔루션 이거를 푸는데 뭐 이런 것까지 레귤레이션까지 생각해서 해달라. 그러면은 뭐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게 많이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전에 한 20, 30년 했던 거와 좀 다른 분기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기회이고 위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하는 사람들도 웬만큼 열도 알아야 되고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AI가 생기면서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내가 뭐 다시 그 석사 코스로 해가지고 내가 구조하다가 갑자기 연료동 가가지고 다시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은 좀 방향이 달라가지고 여기는 이제 연구나 또 뭐
좀 저게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되게 관심이 많은 AI 에이전트 설계 뭐 이런 것들의 방향을 한번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소개 좀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DX 전략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박종원입니다. 사실은 DX 전략연구단장을 하기 전에는 그 신뢰성 평가 연구실장이었었고요. 그 신뢰성 평가를 이제 하드웨어 개념으로 기업들의 제품들을 신뢰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설계를 건드리게 되고 또 하드웨어를 테스트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CA 쪽으로 해서 툴을 개발하는 게 맞겠다. 그런 관점에서 2017년부터 해서 개발을 해온 것이고요. 그렇게 저희 킴 사이버랩이라는 걸 해서 지금 기업에 배포를 하고 기업 지원을 하면서 이제 요새는 AI 에이전트까지 합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재밌으실 것 예, 같은데, 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킴 사이버랩을 개발하게 됐던 배경이 이제 뭐 기업분들 특히 뭐 대기업 또 중견기업 되시면은 DX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국내 기업은 한 9.6%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이 그 뭐 물리 모델을 시뮬레이션으로 전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전환을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이 사실은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카피당 한 1억 원 정도 하는 라이센스 피가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DX 전환의 장애 요인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픈소스 솔버를 이용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오픈소스 솔버를 이용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해석을 하기 전에도 코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석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볼 때도 코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연구원이 없는 기업에서는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용 툴처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오픈소스 솔버를 붙여서 비전문가가 있는 기업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개발할 때는 이제 인텔의 틱톡 전략을 모방을 하는데 1년 차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년 차에 이제 프로그램 수정 및 신뢰도 확보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종의 툴을 개발했고요. 킴캐드, 킴캠, 킴스트럭처, 킴플로우, 킴시스, 킴모션 이렇게 6가지이고 이제 캐드는 당연히 캐드 설계 작업에 되는 것이고 킴스트럭처는 구조 해석, 킴플로우는 유동 해석, 킴캠은 이제 그 CNC 머신 공구 경로 해석, 킴모션은 이제 다문 지동 역학, 그리고 킴시스는 그 1D 시스템 시뮬레이션 쪽에 사용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킴캐드는 이제 프리캐드라는 오픈소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뭐 C++,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베어링 설계 자동화라든지 그런 템플릿 베이스의 자동화를 했는데 이제 요새는 이게 또 LLM 베이스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에 현행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캐드는 커널은 어떻게 오픈입니다. 근데 완전 그게 오픈입니다. 이제 예. 그래도 누가 만드는 거 커널을 만드는 거 어디다 쓰는 건가요? 그 이게? 프리캐드라는 커널이 있고요. 예. 그 프리캐드라는 커널은 사실은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개발자 커뮤니티, 기터브 같은 곳에. 거기에 이제 소스 코드랑 업데이트 사항이 다 나와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버그를 잡으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입혀서 좀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죠. 네. 그 킴스트럭처는 이제 솔버는 캘큘릭스라는 솔버고 캘큘릭스는 사실 뭐 GM이나 아니면 폭스바겐에서 다 인정하는 솔버입니다. 그래서 그 솔버 위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입혔고 사실은 이건 그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의 마리보르 대학에서 프리폼 X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리보르 대학에 가서 함께 개발하자 그래서 저희한테 소스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프리폼 X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 현재는 뭐 대변형, 열팽창, 충돌, 마모해석 이제 그런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검증을 하는데 킴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주로 아바쿠스랑 비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 빔의 해석이라든지 뭐 실린더 해석이라든지 모드 해석 이제 그런 것들 다 수행을 해서 5% 이내 오차로 다 확인이 된 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 기업분들에게 지원해드리고 킴플로우는 이제 오픈폼이라는 솔버를 씁니다. 이 오픈폼도 사실은 뭐 영국이나 기업에서 많이 쓰고 계세요. 현대중공업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또 뭐 항공우주산업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래서 오픈폼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입히고 이제 유동 해석이나
압력이나 이건 또 화학 반응 해석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동 해석에서 이제 그 리듀스 오더 모델, 롬이나 솔로게임 모델을 가지고 해석 시간을 줄여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면 그게 이제 또 전체 시스템 상의 부품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예측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트윈을 위한 데이터 생성도구를 쓸 수 있고, 킴캠은 이제 그 CNC 지금은 이제 3축의 공구 경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 영세 가공 기업들을 가보시면은 공구 경로 해석 없이 가공을 하시다가 망치면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구 경로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려고 했더니 3천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부담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제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기사 시험에서 활용하는 예제들은 다 예제로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킴모션은 다물체 동력 해석인데 사실 엔시스에도 다풀이라는 다물체 동력 해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풀의 전신이 그 레커다인이라는 게 있었고 그 레커다인과 다풀을 개발한 개발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아담스부터 내려온 다츠부터 내려오는 그 개발진 중에 이제 부경대학교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솔버를 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했는데 본인도 그 솔버를 그냥 어느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넣고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막 사정을 해가지고 그 창고에서 꺼내서 솔버가 포트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입히고 그 윈도우 10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는데 윈도우 11에서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현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직도 버추널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실행 파일로 바꾸면 저희가 합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은 킴 스트럭처에 합쳐서 구조와 다물체가 어차피 같이 연동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내년에 좀 업데이트 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그 미국 핵잠수함의 시스템이 포츄란 300만 라인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포츄란이 제일 빠르죠, 사실 계산은. 과학기술 빠르죠. 그래서 킴시스는 그 원대 시스템 시뮬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오픈 모델리카 기반으로 했었는데, 오픈 모델리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GMS나 다소에서 나온 뭐 아메심이라든지 심플로, 심캠 뭐 그런 심스케이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 모델리카로 되어 있는 오픈 소스는 사실은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홉산이라는 스웨덴 링쉔핑 대학에서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오픈 소스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홉산을 가지고 킴시스를 만들었고, 이제 상용 툴에 비해서는 아직은 라이브러리가 좀 부족합니다. 상용 툴은 뭐 유압, 공압, 그리고 유압, 공압이 합쳐진 거, 열, 전기 다 합쳐져 있는데 이 홉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유압 위주, 공압 위주 돼 있어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는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수명 데이터와 3D 시뮬레이션이 통합 연결을 통해서 시스템 수명을 분석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롬처럼 만들어서 뭐 베어링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밸브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실린더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합쳐진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해석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투 트랙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킴카라는 거는 공인 자율 트랙에서 자동차의 그 다이내믹스는 저희가 그 펑셔널 목업 유닛으로 그 FM 파일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유니티라는 3D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제어 로직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 지금 이제 도로의 선을 인식하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또 사람이 지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공인 자율 트랙 뭐 KCT를 포함해서 뭐 C트랙이나 뭐 아델 호벤이나 그 세계적인 트랙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차량이 주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자율 제어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 서울과기대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데 그 실제로 이런 그 모델 RC카에다가 라이다나 카메라를 달아놓고 주행하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시뮬레이션에 정합을 시켜서 이제 뭐 이런 인형이 도로에 있다. 그때 모델카가 들어가면서 받은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서 그대로 잘 따라하는지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 보급은 그 kvirtualengineering.com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킴사이버에 검색해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랑 예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구조나 유동 해석의 커뮤니티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한 1,400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사실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가상공학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들이 컨설팅 지원을 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온라인,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한 870명 정도의 교육생이 배출이 됐고요. 저희가 MOU를 몇 건 했는데 그 중에 작년하고 올해 인천 산업단지 하고 하면서 인천 쪽에 있는 기업들 좀 많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오스템이라든지 효성 구스프링, 한국전력기술 같은 데서 이제 계속 같이 협력하자는 연락이 오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LG전자에서도 MOU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LG전자 내부에서도 해석을 막 1년에 몇만 건씩 하고 계시니까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아마 그 CEO 쪽에서 말씀하셔서 하였고, 인천 지역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지역 산단하고 MOU했던 거고, 그리고 뭐 대전에 뭐 한밭대라든지, 그리고 마리보르 대학은 저희가 킴스트럭처 개발하면서 인천 지역 연구기관 하고, 저희가 이제 킴사이버의 경진대회를 2023년부터 개최를 했는데 현재 4회째 하고 있고,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대학에서도 나오시고 연구원에서 나오시고 기업에서도 오십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저희 계속 예제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AI 에이전트 기반 설계 시뮬레이션 자동화는 이 킴사이버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리면 전공 재직자분들은 엔시스에 익숙하다, 뭐 아바쿠스에 익숙하다 그러면 킴사이버랩 적응에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십니다. 그리고 비전공 재직자분들은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한번 받았다고 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입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SUV 차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설계해줘. 그러면 그 입력을 받아서 일단 킴캐드에서 베어링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베어링에 들어가는 하중은 이제 킴시스에서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중을 구하고, 그렇게 받은 하중을 킴캐드의 베어링에 적용을 해서 이제 최적화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최적화가 되면 유저한테 최종적으로 캐드 도면을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AI 에이전트 기반 설계 시뮬레이션 자동화 기술을 지금 시작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 기관 고유 사업으로 해서 한 5년 정도 계속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간단하게 해본 것이 저희가 LLM처럼 유저 입력 대화창을 만들고 그 대화창에서 베어링을 설계해줘 그러면은 사실은 LLM이 베어링이라는 걸 이해하고 베어링의 설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최대 단점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결과가 틀려지니까 현재의 접근 방식은 그 CAD에 있는 그 API를 불러와서 스탠다드 부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ISO에 다 품번마다 직경이나 내경이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일관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볼 베어링을 설계해줘. 베어링 품번은 6005번이고 볼의 개수는 8개야. 그러면 이미 ISO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DB에 있고요. 그 DB에서 찾아오는 건 잘하거든요. LLM이. 그럼 찾아와서 또 CAD의 API는 어떻게 실행시킨다는 거는 저희가 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학습도 아니고 그냥 퓨전 러닝. 간단합니다. 그거 한 페이지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건 간단하게 설계가 바로 됩니다. 이런 방식을 쓰는 거의 장점은 일단 뭐 그 대규모의 학습이 필요 없다. 퓨전 러닝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구조 해석, 유동 해석으로 직접적인 확장이 가능하고, 또 파라미터리 형상 설계 자동화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베어링으로 시작했지만은 기어나 뭐 여러 가지 실린더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캐드상에서 실시간 설계 자동화를 수행을 함으로써 설계자의 개입으로 설계의 다변화를 깨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설계자는 그러니까 분기, if, else 분기에서 결정이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하고 그 이외에는 다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LLM에서 입력을 바로 그 대화형으로 받으면은 그걸 받아서 이제 베어링이나 아니면 기어나 뭐 기어도 이빨의 개수라든지 뭐 치폭이라든지 그거만 이제 대화할 때 이런 뭐 스포기어를 설계해줘 하면 이제 바로 스포기어가 설계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직스 AI 기반 기술 시뮬레이션 고속화는 현재 킨플로우에도 들어있지만 킨플로우에는 이제 그 POD 롬 기술이라고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100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면은 그 중에 중요한 몇 군데, 한 10군데 아니면 뭐 5군데 정도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95개는 그 학습된 롬이나 솔게임 모델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익형을 내가 변화시키면서 뭐 공룡 특성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거 해석하는 건 몇 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뭐 100가지 케이스 다 하기 위해서 몇 달 걸리던 것이 지금은 며칠 아니면 몇 시간 되니까 해석의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뭐 핀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그 피직스 네모라는 기터브에 올려와 있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유저가 쓰기에 편하진 않은데 코딩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킴사이버랩과 연계해서 유저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피직스 네모 안에는 그러니까 피직스 인폼드 뉴럴넷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열이냐 아니면 공력이냐 뭐 열과 공력이 합쳐진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유효한 라이브러리를 골라서 그 해석의 자동화와 함께 시뮬레이션 속도를 높여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사실 저도 엔지니어라 이제 공감을 해 이거를.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 뭐 CEO나 그 사람은 돈을 벌려서 제품을 뭘 원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부품을 원하거나 뭐 해석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뭐 비즈니스 교수가 사람은 그 몇 인치의 구멍을 원하는 거지 그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드릴도 사야 되고 내가 뭐 하고 뭐 배워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 AI가 오면서 조금 이제 좀 그게 가까워진 거 아닐까 저는 이제 내 생애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 킴이나 이런 데서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거 단장님이 참 그 동네에서는 2단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계 연구소인데 여지껏 한 100년 가까이는 기계 중심의 그 머신 하드웨어 디파인드 세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조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게 나오는데 우린 뭐 대학교 다닐 때 다 기계과도 있고 소프트웨어과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거고 근데 이제는 모두 생산되는 거가 소프트웨어가 관계 없는 경우가 없어질 세상이 앞으로는 올 것 같은데 그 단장님으로서 DX에 이 소프트웨어를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뭐 하다못해 그냥 그 중학교 나온 사람들 수학하기 싫은 사람들도 소프트웨어를 내가 마음대로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물품을 나오면은 되는 거지.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향이 있으면 좋을까?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나요? 다 그 엔시스에 뭐 이런 그 모듈을 다 해가지고 그 제가 생각하면 있잖아요. 비행기 전투기 하나 만들려면 1000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있잖아요. 다 다른데.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이런 데 있으셨으니까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 있는 분들이 어떤 쪽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 주셨듯이 아마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걸 배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설계 AI 에이전트로 간 게 현재 사회 구조상 그 고령화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 그 상황에서는 또 현재 학생들 보면은 공부하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또 문해력 떨어집니다. 동영상 아니면 학습이 좀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예전처럼 학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자기가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만들면 되죠. 학습하면서 결과를 아까는 말한 그 롬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만들 아웃풋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AI가 해도 블랙박스죠. 뭐가 하든 예, 예. 몇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만 연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몇 천만 명이 다 물리고 공부해가면서 다 이거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생각.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말씀하신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던 거를 네. 뭐 간단한 워딩으로 만들어지면 네. 그게 형성화되는 세계가 분명히 와질 거라고 네. 봐지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제 생각은 분명히 그걸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은 해야 될 것이 그것들이 얼마나 아까 할루시네이션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학습을 하고 지금은 현재로서 저희가 거쳐야 되는 거는 그거를 만들어가는 단계이고 이제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쌓아서 또는 좀 더 명확하게 쌓아지면 이제 뭐 저희 세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다음 세대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움직이는 시대쯤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그것들을 활용을 하지 않을까.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또 거기 들어가는 알고리즘과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단계인 거지 지금은 그거로 결과를 만들어서 완성한다기보다는 그거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이 네. 결국은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그 컨텐츠나 지식으로 네. 그냥 이 기계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거 하나 만들 야심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네, 네. 그런 연구 지금 네. 기획하고 그냥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가가지고 네. GPU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한 10만 개 구해가지고 웬만큼 딱 집어넣으면은 지금 오픈 소스 아까 보니까 네. 여기 우리 단장님은 오픈 소스에서는 도 같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오픈 소스를 엄청 찾으러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인류가 만든 오픈 소스만 네. 이 LLM이나 이런데 트레이닝을 파운데이션 모델에 트레이닝을 시켜도 네.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엄청난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용 소프트를 파는 저희 입장에서는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요새는 그거잖아요. 에이전을 네. 하는 거잖아요. 파운데이션은 하고 네. 그걸 가지고 다른 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나는 그냥 야 이거 옵티마이제이션 다 해줘 이걸 하는 거지. 이거 계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하셔야 돼요.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메이저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은 맞습니다. 힘들으니까 그쵸.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읽어보신 분, 이거 계속 들으신 분은 방향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질문을 제가 몇 개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질문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거꾸로 하겠습니다. 미안하시겠지만 문주홍 님이 시뮬레이션 속도와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냥. 아마 이사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하면서 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모델도 여러 가지 머신러닝에도 모델이 여러 개 있고 그 RNN, CNN, LSTM 비롯해서 그럼 그 모델 중에 내가 어떤 걸 적용할까? 그것도 내가 경험해 보면서 찾는 방향이어서. 근데 그런 건 AI가 좀 추천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못되더라도.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딱 보고서 얘가 많이 하는 사람은 얘가 이상한 게 한다는 건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을 다시 또 크로즈 시스템으로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인공지능도 컴퓨팅이 스스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대로 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유저가 AI 쪽에 요청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라든가 또는 속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맡긴다기보다는 내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무엇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면
AI는 좀 더 명확한 답을 내주는 그런 쪽으로 현재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희님은 이제 좀 새로운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50% 정도 가능한데 현재는 80% 이상 가능하다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뭐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숫자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80%라는 거가 뭐에 대해서 80%인지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네네. 비용인지 시간인지 아니면 기능인지 그런 것들도 AI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걸 우리가 쓰고 안 쓰고는 우리의 또 전문가의 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시뮬레이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몇 가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시뮬레이션을 그냥 야 시뮬레이션 하면만 돼 그게 아니라 어떤 앞에 드렸던 것과 많이 유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다는 게 이제 우선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걸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CAD 작업하는 거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CAD 작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할 때 중추적 검토는 뭐냐면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디자인을 무조건 잘 그렸다가 아니라 이게 해석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져 있느냐 또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것도 다 그려놔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너무 단순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방법은 본인이 현재 해석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AI에 대해서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을 옛날에는 오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옛날에 계산을 하다가 오티마이제이션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약간 이거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양자 기법이라는 거 이런 것도 양자컴퓨팅 기법으로 얘기를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의 증류 남이 이렇게 한 거 왜냐면 따라서 할 때는 후발주자는 그걸 유리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선진국이 많이 한 거를 우리는 약간 좀 네. 그동안은 거저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CA 솔루션 서버들이 다 엄청나게 전쟁을 하거나 우주에서 사람 많이 죽고 이러면서 만들어낸 건데 네. 우리가 했는데 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뭔가 우리도 그렇게 공짜로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안 가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마인드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저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상세한 질문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픽이 쉬운 토픽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 요 마지막 질문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이민수님이 제조혁신을 하는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체적으로 사용되고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렵지만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이게 말로다가 1박 2일로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마지막 멘트로다가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앞으로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나의 리소스를 그 말이랑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는 거로 오늘 끝나겠습니다. 어떻게 한 마디씩 해주시죠. 현업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직접 공정에 적용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이제 BMW, 지멘스 그런 데는 이제 라인을 전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서 들어가는 센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 연결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너무 먼 미래는 아니고 한 15분, 10분 그것만 예측이 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뭐 블랙아웃이나 이제 스탑 같은 걸 멈춤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제 디지털 트윈의 장점이 그래서 뭐가 딱 나오면 요거는 그 당시에 피드백을 해서 다시 돌릴 수 있는 거가 디지털 트윈이고 시뮬레이션은 일단 결과가 들어간 거가 결과가 딱 나온 거 가지고 다시 또 그렇죠. 그 인터랙션이 하는 안 되죠. 거고 네. 그게 다 차이다라고 네, 네, 제가 설명을 주로 많이 하는데 네네.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또 저기 우리 네. 이사님은 그- 어떻게 한번 얘기해 일단 주시죠.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최적으로 적용할 방법, 그러니까 제조업에 적용할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한 곳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제조 라인 혁신에 디지털 트윈만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설계 단계나 개발 단계, 컨셉 단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품질 단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의 A to Z까지 다시 말해서 컨셉 디자인할 때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많은 측정 데이터, 평가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시켜내서 우리가 디자인 컨셉에 활용해 볼 수도 있고 디지털 트윈과 AI를 또 접목하면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도 해볼 수 있고 또 품질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조립한다 그러면 나트별로 되어 있는 제품의 품질을 단순히 지금은 A, B, C 조합이 아니라 나트 간의 조합을 어떻게 했을 때 최적의 또는 균일한 품질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활용 등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최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트윈 또는 시뮬레이션들은 하나의 툴들이고 이것들을 이제 제조 현장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에 맞춰서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그냥 묵혀두거나 또는 뭐 버렸던 것들을 이제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기존의 것들은 사람이 직접 머릿속으로 보고 검토했던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사람이 직접 가서 보던 것들을 하나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즉시 반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기존에 했던 보다 생각을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아마 그 바꾼다는 그 자체가 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가 쌓였던 데이터를 활용할 거고 그게 이제 네. 혁신이 아닐까.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제조 혁신이 아닐까. 왜냐면 좀 기존에 있었던 거가 좀 더 확장되는 거가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제조 혁신보다는 확장이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질문할 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골치 아픈 질문도 있었는데 두 분이 아주 잘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